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중국 굴지의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이 중국발 경제 위기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장 우리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 그 여파는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김대준 KR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박승찬 교수님은 중국 통이신데 미국에 다녀오시느라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자마자 지금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중국 정부가 일단은 통제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지금 여러 이제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중국 이게 이제 일본식 버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일본식 대차대 불황을 가서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동산 이슈는 우리가 헝다에서도 봤던 이슈였고, 그다음에 이 중소 디벨로퍼들 부동산 기업들 지금도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는 특히 이제 굴지의 기업들, 이번에 이야기하는 지금 컨트리 가든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이고 중국 정부가 100% 나설 것으로 보고,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컨트리 가든이 일단 중국 정부의 룰을 잘 지켜왔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굴지의 기업이면 지방 정부와 매우 밀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헝다 같은 경우도 광동성 정부와 매우 밀착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도 지금 규모가 매우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짓고 있는 이 지금 아마 아파트가 지금 한 2천만 가구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확대돼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분명히 컨트롤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헝다 같은 경우 한 400만 명의 일자리를 지금 이 헝다가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100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저는 100% 지금 구조조정을 하든 여러 가지로 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 이야기하는 이 정도까지는 파급되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조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근거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지금 중국발 위기감이 크고 금융시장부터 지금 충격이 전해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중국 이슈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을 공포와 탐욕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포의 구간이고요. 그럼 공포가 왜 발현됐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공포는 어디서 발현됐냐면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연준이 그 팬데믹 상황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었던 그 채권에 대한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과정에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 금리 상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는 이 공포가 포장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로의 최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이제 공포라는 내용에서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공포에 대한 원인을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 상황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중국 헝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021년 헝다 연말 상황에서 지금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아마 9월,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3,1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약 7%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400에서 14,200까지 대략 한 6%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항생 같은 경우 11% 하락을 했고요. 그럼 지금 위치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금융시장에서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최근 2,650에서 2,500포인트까지 대략 한 6.5% 하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대략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중국 시장도 13%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지수의 퍼센테이지 측면에서는 이제 헝다의 이슈가 있었던 그런 공포 구간에서의 흐름까지의 상황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과몰입되어진 상태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내용을 해석을 해서 금융시장을 대응하는 자세로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디폴트, 일단 비구의 위안 같은 경우 디폴트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근거는 뭔가요?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일단은 자산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헝다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데이터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비구위안이 헝다보다 훨씬 나은 입장. 첫 번째가 일단 총 자산이 총 부채보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규모가 300조 원대로 알려졌는데 맞나요? 지금 아마 300조, 그러니까 총 예. 자산이 한 313조가 되고요. 예, 예. 부채가 지금 한 2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헝다는 완전 다르죠. 헝다는 지금 총 부채가 한 440조 정도 되는데 예. 자산이 지금 한 330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요. 우리가 일단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정부의 룰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지방 정부의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비구안이 가지는 이 사회적 위치 혹은 중국 내에서 부동산 기업들의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제 중국 정부가 저는 앞으로 전 100%란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이게 도미노로 지금 은행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미국발 이게 리먼 사태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가장 걱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핵심이 뭐냐면 중국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했는데 대출에서 지금 이 부동산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특히 우리 국영 비중이 한 10%,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확산이 돼서 리먼 사태처럼 막 커져갈 것이고 이런 두려움, 지금 아까 공포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걸 자꾸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거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아까 우리가 지금 환율도 지금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중국과 이게 연동되는 게 많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금융을 흔드는 것들이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가장 크게 좌우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사회적 이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보통은 이제 아파트를 사면 30% 먼저 냅니다. 선수금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70%를 모기지원을 받는데 이 30%를 먼저 낸 이 인구가 이 선부동산을 산 인구가 꽤 많단 말이에요. 몇백만 명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놔두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사회적 이슈는 결국 중국 공산당을 뒤흔드는 가장 핵심 근원이 됩니다. 예, 예. 중국은 당이 국가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체제를 흔드는 것은 절대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미국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지금 부도를 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죠. 미국발 우리가 리먼 사태처럼. 때문에 저는 그 근거를 너무 이제 우리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중국 정부가 지금의 뭐 부동산 위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이 부동산 그 뭐 국영을 포함해서 워낙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다 살릴 수는 없고 맞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한 50위권 이하에 있는 디벨로퍼들은 이미 특히 중소형 도시들 같은 데 있는 그 같은 이미 그냥 그대로 지금 놔두는 거죠. 하게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기업 부채 총량을 줄이고 건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계속 부동산 기업을 잡았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비규에는 나름의 규정을 따라왔고 진행해왔고 비규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럼 이런 사태가 왔느냐 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볼 때는 3, 4선 도시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의 5분의 1, 그러니까 1억만 채가 넘는 게 다 유령의 집이다. 이런 것을 참 기사화 지금 되고 있는데 예. 그 대부분 다 3, 4선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비규안이 있는 것들이죠. 부동산 주택 판매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지금 현재도 크게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일본식 자산법으로 결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번에도 1년 만기 LPR은 건드렸지만 5년 만기 주택
대출은 손을 안 댔다는 거죠. 여전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부분에서는 지금 좀 제어를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옥석 가리기에 대한 방향성은 유지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이 전반적인 중국 산업을 이끌기 위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7월 달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강조했던 주택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삭제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이미 그런 규제 제한을 푸는 것들이 지방 정부별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융위기의 우려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금융권에서 보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크고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들여다보는데 부동산 사태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우리 박 교수 얘기를 해줬지만 시진핑 주석이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지난 연말, 올해 연초에 냈었거든요.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중국의 사태는 그간의 중국의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우려 기업들을 털어내고 가는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비구이안이 지금 상황에서 디폴트 되어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이미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우려의 악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진단하고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그 JP모건에서 비구에 의한 주식을 샀다는데 이것을 두고서 조금 해석이 분분한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구이안의 최근 주가 흐름을 짚어보게 되면 8월 초에 1.5불 수준에서 최근에까지 해서 0.7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 안정화된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입니다. 물론 9월 초에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기업의 주가 상황은 1차적인 하락 이후에 최근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입해서 주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시장에서 가격은 안정화 하락이라고는 좀 아니지만 1차 파급에 대한 악재는 충분히 받아들인 상태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 위기에 대한 그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JP모건이 비구이안을 산 것을 두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투기적인 성향에서 아마 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JP모건에서 비구이안의 주식을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의 안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정부에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증시 부양책이라는 것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담당자들이 증권회사에 가서 증권 관련 계좌를 많이 이렇게 여는 것들을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JP모건의 이번 주식 매수가 연동되어진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볼 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혹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특히 JP모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JP모건이 투자를 한 것은 이 비교한 회사보다는 결국 공산당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수면 밑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결국 월스트리트와 중국 공산당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결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 좀 신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는 숨어 있는 의미를 꼭 우리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40년 동안 이어온 중국 붐 끝났다라고 좀 단언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끝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끝났다라고 표현은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이 이제 중국 위기론, 붕괴론 계속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고 중국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그건 정확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월스트리트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그건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왜 가지고 중국 경제부문이 뜨냐? 부동산이 중국 경제 성장 25%를 차지하고 부동산이 무너지면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지방 경제 전체 재정에 토지 보상금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금은 디벨롭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부동산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게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더 이상 투자가 안 될 것이고 중국 경제 성장은 결국 고정자산 투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어서까지 왔는데 그러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게 중국이 이미 투자 중심, 그러니까 수출은 이미 중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방향은 소비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중국 경제의 핵심. 그러니까 하반기 중국 경제를 볼 때 핵심은 딱 저는 두 가지입니다. 민간 투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중국 정부가. 예. 아마 지금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에 포커싱 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소비죠. 지금 지난 3년 동안 소비에 대한 부분들, 뭐 특히 그러니까 일반인들 혹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게 심리 가슴 속에 지금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는 게 가장 관건이다. 여기에 예. 두 가지의 관건을 두고 아마 중국 정부가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소비 관련 정책들을 아마 더 발표할 것으로 저는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터지기 사실 이전부터 네. 좀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있어 왔어요. 그렇죠.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빗대어서 네. 평가하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금리를 한번 예. 읽어보면 경제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2019년 금리가 4.2% 수준에서의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이때 금리가 3.8%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미국의 연준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작동하면서 금리를 다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공이 다 올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0.1 인하하면서 예. 3.45까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예. 경기 부양이 먹히지 않는 거고요. 이번에 상황입니다. 너무 좀 조금 내렸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판단은 두 가지 관점이었죠. 0.1이냐 0.15냐. 0.1을 내리는 상황은 미국이 하는 부동산 관련한 안정책을 취하는 목적으로서의 0.1이고요. 0.15는 경기 부양에 포커싱 되어진 금리 인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중국 정부는 0.1 예. 부동산 기업에 대한 안정화로의 진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어제 위안화가 7.36까지 올라갔었죠. 미국 시장에서. 그런 뒤에 오늘 7.2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포의 극단의 상황에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는 상황의 진행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그러면 중국 경기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거기다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는 언제 볼 것이냐. 이게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주식시장을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가 좋았던 시기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때 14, 15%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 그 GDP 성장률은 7%였습니다.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략 7% 내외에서 안정화됐습니다. 예. 이 당시 국내 GDP 성장률은 3%였습니다. 올해 그러면 올해로 넘어와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예.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할 때 기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지난 2분기에 6.4% 경제 성장률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의 성장률이 7% 수준이었는데 올해 대략적으로 5%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대략 2.1%의 그 리서치 기관에서 성장을 추정하고 있죠.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그간의 높은 성장률의 성장을 취했던 부분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 경기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판단할 때 이전에 중국 경기 흐름에 대한 우리가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한 기존의 그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을 좀 다각화시키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시장에서는 해석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금리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드리면 지금 금리 이제 전망을 좀 한다면 이번에 이제 0.01은 결국 이제 1년물이기 때문에 아까 그 1년물은 아까 결국 기업인데 그게 부동산으로 보기만 좀 그렇고
그게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대출을, 그러니까 신용 대출, 기업 대출을 더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그게 시장보다 좀 낮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예. 그럼 앞으로 이제 5년 주택 부분도 저는 분명히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곧 이어지는 지준율 인하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당연히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경제를 지금 낮게 보시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5% 중반까지 말씀하셔서 저는 5% 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소비도 안 나오는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중국 경제 위기설의 출발점은 2분기 때 6.2%였습니다. 시장에서는 7% 봤는데 이건 뭐지? 리오프닝 했는데 왜 안 올라오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무슨 근거로 5%를 이야기합니까? 3분기 때 제가 볼 때 한 5%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전통적으로 4분기 때 올라갑니다. 결국 소비가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광문절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것처럼. 예. 그럼 결국은 맞춰졌을 때 올해는 5%를 간다. 근데 이게 내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관심을 봐야 될 것은 내년에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5%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좀 핵심인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기업들, 민간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다음 가장 핵심 부분에서 지금 흉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흉터 효과라고 3년 동안 가슴 속에 있는 흉터, 이제 시장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소비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중국의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최근까지 한 30조 위안 정도 됩니다. 예. 30조 위안이면 중국 전체 GDP의 25%, 중국 2022년도 GDP가 121조입니다. 121조 위안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30조 위안이니까 거의 4분의 1이 지금 돈을 안에 안 쓴다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끌고 나올 것이냐. 그러면 예. 하반기 중국 정부는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이 소비를 진작할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낙수 효과가 큰 자동차, 부동산,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제품,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가구. 이게 지금 전후방 산업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이제 지방 정부입니다. 지금 오늘 부채 이야기도 있는데 부채는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지금 가장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 이거는 중앙정부 핸들링을 직접 할 것이고요. 나머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이 소비 진작 정책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유심히 우리 관련된 주가도 보셔야 될 거고요. 예. 나온도 보고요. 세 번째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4억 명이 넘는 농촌 소비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이제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샀을 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예. 지금 단계별로 지금 진작 정책이 나올 겁니다. 예.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먹힐 것이냐 시장에서 그게 올해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크게 발휘하지. 왜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이런 이 흉터, 이 효과. 그러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도시 봉쇄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인 관건이다. 예.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면 중국 경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매번 방송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시장으로 떨어지는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거 관심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동차, 전자제품 네, 이런 가구. 것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 진작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목돈이 드는 부분이에요. 일반 네. 소비자들한테. 근데 내가 여유가 있고 좀 수입도 되고 고용도 안정적이어야 이런 걸 좀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 교수 그 이론에 대해서 좀 배치되는 생각들을 그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소비 진작 카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썼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소비를 계속 진작 카드를 많이 썼는데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중국에서 이제 제일 히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부양책이죠. 건설 관련된 이제 부양책을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는데 한 번에 그 리모델링 부양 카드를 그 연초에 부양카드를 썼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 먹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본적인 내용의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중국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미국과의 박싱입니다. 부딪힘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조짐에서의 상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그런 듯 하다가 또 갈등 국면을 보이고 그렇죠.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시계 문제죠. 예. 최근에서의 스케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스케줄을 보게 되면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중국을 다 방문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JP 모건 다 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국무장관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던 것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아주 히든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SOC 카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히든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수서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쪽, 그러니까 우리의 서쪽이죠. 중국의 동쪽 라인에 보면 이 해안가를 두고 모든 생산 산업 기지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원전도 여기 다 있고요. 전력 생산도 여기 다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에 서쪽, 그러니까 황무지죠. 황무지에 그 풍력, 태양열 등등의 그린 에너지 시설을 10년 동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왜 10년 동안 투자를 했느냐면 동쪽에 있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동수, 그러니까 IT 쪽 산업을 서쪽의 데이터 센터로 이전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전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하면서 중국의 IT 기술, 4차 산업, AI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양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 차원에서 치포 동맹이라든가 반도체 수출 견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미국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 대선 앞두고 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제스처 측면에서 완화된 제스처를 이제 취할 수 있는 단계의 시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개발 관련 부양책을 진행할 것이고 미국은 완화된 온건적인 스탠스에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반전되는 시나리오가 반전되는 흐름들이 아마 올 하반기 뭐 광군제 소비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경기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 흐름에 대한 말씀 결국은 미중 갈등의 해소를 언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건 동수서기는 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력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게 동전서송이라고 합니다. 동쪽의 전력을 서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지금 이제 데이터가 이제 물어보면 결국은 동쪽보다는 지대가 높은 데를 하니까 좋기 때문에 당연히 IT 기업들이 그걸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동전서송과 동수서기는 다른 컨셉. 어쨌든 동쪽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전력 우선하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서전동성, 그죠? 말씀드린 서쪽에 있는 전력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들이죠. 그걸 이제 서전동성이라는 거고 동수서기는 데이터를 서쪽으로 보내는 거고 미중 간의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미중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 1년 동안 한 게 지금 그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부분에 특히 우리 기술 부분에서는 디커플링 확실하다. 아, 그래요? 우리가 디커플링과 딜리스킹을 확실히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디커플링이냐 지금 그 셔리번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딜리스킹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정보 기술들은 결국은 그냥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군사 기술도 있기 때문에 계속 디커플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딜리스킹 한다는 부분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미국의 국채를 중국에서 사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결국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여전히 지금 미국 서민들한테 필요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여전히 지금 차지하는 비중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쓰고 있는 다 지금 미국이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혼자서 때리기 힘드니까 결국 이제 가장 지금 핵심 한미일 구도를 만드는 거죠. 이게 아마 중국한테 큰 타격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중국의 아픈 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경제에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줄까요? 지금 사실은 중국이 6년여 만에 단체 관광을 풀면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명동 거리에 일부 늘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 상태로의 상황이 반전되는 광군절을 전후로 좀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해요. 어때요? 11월 광군절이죠. 광군절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소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관련해서 여행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폭발적인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이제 다시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경제, 우리 주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해 볼 때 중국 관광객이 꼭 와야만이 우리 경제와 우리 주시장이 좋아지는 것이냐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대규모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의 완화된 제스처들 이 부분이 개선되게 되면 우리가 대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출입 관련된 진행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한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특히나 반도체 부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50%가 넘는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때 국내 주시장 그리고 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미세하나 개선의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계속 500억 불 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으로 7천억 불 수출을 발현시켰습니다. 올해 500억 불이라고 하면 대략 연간 단위로 따지면 6천억 불 되겠죠. 물론 지난해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렇게 수출 규모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역수지죠.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올 초에 120억 불에서 조금씩 줄어서 최근 2달 동안 10억 불 규모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흑자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완전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름철이 그리고 비수기, 수출에 있어서는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수출 규모는 이전, 그러니까 연초 지난해 대비해서는 연말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때 연초에 우리가 상저하고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진행 과정에 있다라고 경제 흐름과 주시장의 전반의 내용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수님께서 향후 중국 경제 회복에 있어서의 관건을 이제 소비로 꼽아주셨는데 네. 중국에서 소비가 좀 살아나야지 맞습니다. 우리 뭐 수출이라든지 우리 뭐 중국 소비재 관련 기업들 네.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소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 중국 경제 GDP의 72%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한 60 갔고 2021년도 정도에 65%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32.8%.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타격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출은 지금 계속 힘들 거로 보고 있고 소비가 좀 돼줘야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요커들이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힘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출에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위안화 부분의 약세도 저는 이제 7.4까지도 이제 쉽게 뚫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중국 정부 하겠지만 이게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우리 경제 입장에서 다 했을 때 결국 지금 위안화와 원화가 어느 정도의 동조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며칠 후에 한은이 지금 또 하는데 고민이 많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출이 지금 중국이 지금 뭐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지금 기술 자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더 수입하는 상태라면 이런 무역 적자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이 있겠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는 이런 적자 구조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롭게 대중국을 보는 산업 구조의 전략을 짜는 게 지금 매우 핵심이고 관건이다. 이번에 요커들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효과는 나타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이런 혜택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이미 벌써 아까 광군제도 말씀하셨지만 광군제에 대한 기업들이 이미 여름을 지난 순간부터 이미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전체 GDP에서 소비가 중국 수출 부분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부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소부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할 수 있냐는 지금 결국 우리가 중국 경제 이야기, 중국 부동산 이야기 이런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정상들이 이제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이건 좀 짧게 들어볼게요.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스가 따라서 우리가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다음에 카드 이제 보복 제재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매우 지금 아마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 그러면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거는 영향이 시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되는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관계가 조금은 더 복잡한 구도로 지금 빠져들 것 같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올해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번 뭐 중국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작용할 걸로 보세요? 금통위 이번에 뭐 동결이 92% 수준에서의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서부터 올해까지 미국이 11번의 금리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번 추진했죠. 지난해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추진해서 그러면 이번 동결 그리고 미국이 9월 20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10월에 금통위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여지의 상황이 굉장히 크고요. 왜?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주시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지금까지 금통위의 과거 행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 그리고 동결에 대한 영향은 시장에 크지 않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KL 컨설팅 대표, 박승찬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